여러분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가격, 연비, 안정성, 디자인,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자동차 선택에 있어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64%의 사람들이 신차와 비교했을 때 중고차를 첫 차로 선택한다는 사실. 동종 신차보다 무려 30%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중고차. 가격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첫 차로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보 운전으로서의 부담을 감수하고 가격적인 이점을 가져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보고 바로 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잦은 고장과 불량 상태일지 모르는 허위 또는 가짜 매물, 그리고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가격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고도 중고차를 구매하게 됐다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불만을 가지게 되는 요소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설명과 다른 상태의 차량과 구매 후 AS 등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중고차 매물에서 문제가 되는 허위 매물.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허위 매물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중고차 구매에 나선 이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 차량을 알아보던 A씨. 주행거리 4,000km의 준대형 자동차를 싼 값에 판다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직접 보러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게 된 차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4만 km를 주행한 차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용할 SUV 차량을 알아보던 B씨는 인터넷에서 2021년식 SUV 차량을 무려 4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실제로 존재하였을까요? Nope. 이미 이 차량은 해외로 수출이 되어 등록이 말소된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D씨.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찾아가게 된 곳에서 택배 상하차를 위해서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는 지입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도 좋고 상태도 좋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 어렵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를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 뷔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뷔페에 가면 맛있는 음식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죠. 맛있고 비싼 음식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뷔페는 살아남는 게 가능할까? 그럼 만약 이 뷔페에 딱 2명만 있다고 가정하고 한 명은 음식 빨리 먹기 세계 기록 보유자이고 한 명은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의 소식가이지만 겉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음식 가격의 책정 방법은 음식 가격의 평균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다는 조건과 가장 적게 먹는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평균을 내서 요금을 책정한다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인 사람은 왜 나는 조금 먹는데 저 많이 먹는 사람의 몫까지 더 내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 식당을 찾지 않게 된다면 많이 먹는 사람 홀로 남게 되고 결국 식당에는 많이 먹는 세계 기록 보유자만 남게 되지만 가격은 평균치에 남기 때문에 식당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이렇게 뷔페 사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고 적게 먹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중간 가격을 책정했을 때 보게 되는 손해를 정보가 적은 쪽의 선택지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정보가 적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차 시장도 역선택의 흔한 시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문제가 많은 중고차를 영어권 나라에서는 레몬과 비유하여 달콤하게 생겼지만 강한 신맛을 내는 과일을 뜻하는데요. 중고차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차량이 좋은 차인지 고장이 많이 날 차인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아도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제가 없는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은 많은 운이 따라줬을 때 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운이 나쁘다면 문제가 많은 차를 구입하여 수리비가 차의 구입 가격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역선택의 상황이라고 하고 중고차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품질이 낮은 제품들이 남게 되고 소비자는 고장이 잘 나는 중고차를 사게 되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는 15%에 불과합니다. 허위 매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차 시장은 해마다 증가해 신차 시장의 2배 이상의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앞으로 서민들의 중고차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다면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 단속 기간이 정해져 국토교통부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중고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판매 혹은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 내용과 업체명, 광고 사이트, 허위 매물 광고 등을 캡처해 지자체 콜센터 120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서민 생활 경제와도 직결된 중고차 시장. 허위 매물 사라진 깨끗한 중고차 시장이 올라를 기대하며 단속과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안심하고 내 차를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일기 신도시에 위치한 철수 씨네 집입니다. 철수 씨와 아내, 대학생 아들 민호와 사회초년생 딸 소희 씨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죠. 몇 년간 철수 씨네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아내 영희 씨는 낡은 집 때문에 점점 늘어가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부담스럽고, 퇴직한 철수 씨는 지난 정부에 무섭게 오른 높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학생 민호 씨는 높은 집 가격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자녀 소희 씨는 치솟는 금리와 집값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여 먼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이 가족의 고민을 해결할 방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국박스가 알려드립니다. 철수 씨의 집은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철수 씨에게는 하나 남은 철수 씨가 일군 재산입니다. 하여 철수 씨에게는 더욱 애정이 가는 집이지만 이제는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할 때마다 재건축 바람이 불 거라는 소문이 들려와서 재건축만을 기다렸지만 안전진단을 받을 때마다 철수 씨네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져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철수 씨네 아파트에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걸까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분양가 상한 제도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필수 소형 경비를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개정하였고, 또 올해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훨씬 수월해져 1차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2차 안전진단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게 되어 설비 노후도와 주거환경 비중을 높여 재건축 가능 주택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은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에 대한 꿈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직장을 다니며 힘들어하는 딸이 생각난 철수 씨는 다른 지역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선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LTV도 70%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파트 당첨 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초과 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고 청약 10년 재당첨 제한 규제까지 풀려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졌죠. 덕분에 철수 씨는 선택권이 많아져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네요. 결국은 지금 집에 애정이 남아있는 철수 씨는 집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는데요. 철수 씨가 이 집에 남기로 한 이유는 애정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공시가격 하향으로 받게 될 혜택들 때문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8.63% 하락했습니다.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하락 규모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통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덕분에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철수시도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되었고, 철수시와 같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가 된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65만 호나 증가한 1,443만 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복지 혜택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철수 씨의 대학생 자녀인 민호 씨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포기했던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도 감소되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3.9%나 감소될 예정입니다. 철수 씨의 딸 소희 씨는 일기 신도시부터 직장까지 출퇴근하려 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직장 동료에게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을 알게 된 소희 씨.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뉴홈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랑 비교해봤을 때 지난 5년 대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3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소희 씨와 같은 청년층에게 34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에서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희 씨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 15%씩 신설되는 나눔형과 선택형을 선택해보려고 합니다. 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기에 소희 씨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겠죠. 빨리 독립하고 싶은 소희 씨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전 청약 기간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토교통부. 2023년에도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띵동, 배송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리, 바로 택배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을 이동한 택배의 개수는 무려 36억 2천만 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8조 5,800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약 70.3회를 이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 이렇게 택배 이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전날 시키면 다음날 똑똑 도착하는 하루 배송과 그보다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해온 이 서비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북박스 오늘의 주제,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한 물류의 세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넓은 공간과 탄성을 부르는 질서 정연함이 가득한 여기는 N사의 스마트 스토어와 손잡은 카스토의 용인 1센터입니다. 중소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곳인데요. 물류 창고인데 물류는 없고 물류를 옮기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거라곤 7m의 높은 사각 박스와 그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로봇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 보이는 이 로봇들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높은 물류 창고 속에 있는 상품들 중 우리가 주문한 상품들만 쏙쏙 골라 사람 대신 찾아주는 스마트한 로봇 되겠습니다. 이 로봇들을 활용하면 사람이 물건을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네요. 자동화 로봇의 스마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고 빈도가 높은 상품들을 윗칸으로 옮겨놓는 작업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똑똑이라네요. 지금 로봇이 처리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피킹이라고 하는데, 이 피킹 작업이 주문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의 70%나 차지한답니다. 스마트 로봇을 활용해 피킹 시간을 대폭 줄였으니 배송의 속도는 자연히 빨라지게 되는 것. 스마트 물류센터가 될 수 있게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피킹 작업을 마친 상품들은 다시 한번 스마트한 슈어쇼트라는 분류기에 들어갑니다. 이 최첨단 분류기를 통해 초고속으로 포장 절차를 거치게 되죠. 파스토는 이러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입고부터 출고까지 신속, 정확, 작업자 1인당 생산성을 자그마치 66%나 끌어올리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물류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택배가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또 단축!
빠르게 배송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C사의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 작고 재빠른 것은 뭘까요? 바로 슝!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한 스마트한 일꾼 소팅봇 되겠습니다. 소팅봇이 하는 업무 역시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인 분류 업무인데요.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한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운송장 확인, 상품 분류, 상품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답은 바로 눈 깜박할 사이!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말이죠, 구석구석을 재빨리 움직이는 소팅봇들끼리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상품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가지셨다면 스톱! 로봇 기술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소팅봇은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합니다. 때문에 작업오류나 충돌 우려도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물류의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는 하루 배송보다 더 빠른 30분 배송, 1시간 배송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핵심은 바로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대형으로 외곽에 지어져 왔는데요. 이제 대형 물류센터가 아닌 중소형 물류센터로 축소해 지어지고 멀리 떨어진 외곽이 아닌 주거지 근처, 다시 말해 이용자에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는 것. 이렇게 MFC가 세워지게 되면 배송지와 이용자의 물리적인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송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겁니다. 스마트한 물류센터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심 내 MFC의 입지를 허용해 물리적 거리 단축에 긍정적인 신호를 밝힌 거죠.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의 미래,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빠르고 정확한 물류 선택과 포장만이 스마트 물류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물류 산업의 또 다른 키워드, 화물 운송인데요. 현재까지도 화물 운송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으로 기록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디지털화되기 어렵다는 것. 파주는 차주뿐만이 아니라 중간 중개업자인 주선사, 화물콜, 운송사 등 수많은 인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까지 워낙 많다 보니 디지털화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스마트 물류 시대가 아니죠. 최근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이 플랫폼은 중간 단계 없이 화주와 차주를 바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하죠. 원래 플랫폼은 승객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화주가 이 플랫폼의 출발지, 도착지, 화물 종류, 수량 등의 배송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운송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지니 단순하고 빠르게 화물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화로 도약을 준비한 화물 운송 시장. 당연히 대기업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KT, CJ,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이 플랫폼 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화물 운송 시장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국토부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여기에 화물차 역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안전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편리하고 똑똑한 운송체계 마련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혹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스마트 시스템이 도리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물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78만 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정답은 세모. 전부 다 사라지진 않아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위험하고 열악했던 물류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스마트 물류센터를 다시 볼까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분류 작업이나 물건을 찾아오는 피킹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PDA 스캔과 같은 확인이 필요한 중요 작업만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운영되는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관리할 기술 관리자, 그리고 로봇, 자동화 기기,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화가 도입되고 물류 서비스가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더 많은 소비와 연결이 될 테고, 그렇다면 연관 산업의 일자리도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로봇은 100%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추어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의 등장은 물류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적극적으로 물류산업 첨단화에 투자하고 세계의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5,140만 명, 이들이 모두 아파트에 산다면 과연 몇 채의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1세대당 1명씩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가 무려 28,836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 내 아파트 거주 인구수만 17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면 한데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때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단연 서울. 그와 동시에 발생한 문제는 바로 주택 부족난. 여러분 혹시 서울 가면 성공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시 수도권의 빠른 산업 개발은 이런 서울몽을 유행시켜버렸죠.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서울몽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지만 막상 서울은 주거공간 부족. 결국 갈 곳 없던 서울의 인구는 판자촌으로 모여 판잣집을 대거 짓게 되고 서울은 금세 판자촌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를 가만두고 볼 수 없던 정부는 수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원주택은 자연과 가깝고 쾌적한 반면 아파트는 닭장같이 답답하고 불편할 것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여론이 확 달라졌는데요. 물을 직접 데워야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던 대부분의 주거지와는 달리 온수 시스템, 스팀 난방, 중앙 난방, 엘리베이터, 마당 형식의 거실 구조 등 편리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아파트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주하고 싶었던 꿈의 주거 환경이 되었죠. 게다가 당시 인기 영화였던 별들의 고향과 오양의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들이 등장하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여기서 잠깐! 혹시 여의도 개발을 위해 섬 하나가 희생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여의도는 오래전부터 잦은 침수로 골칫거리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강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설치해야 했죠. 그러나 여의도와 마포구 사이에 있던 밤섬은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죠. 더 큰 문제는 당시 너무 많은 개발로 인해 생긴 서울시의 재정난이었죠. 하지만 골칫거리였던 밤섬이 재정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밤섬이 가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결국 서울시는 이 밤섬을 폭파하고 제방에 필요한 석재까지 얻으며 재정 문제까지 해결한 셈이었죠. 그렇게 아파트 붐이 시작돼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전두환 정부 시절 역대 규모인 5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과 맞물려 여의도와 강남을 비롯해 서울의 주변부가 빠르게 성장했죠. 그래서 주택 부족난이 해결되었냐고요? 목표했던 500만 호의 반도 못 미치는 176만 호 공급에서 중단되며 주택난은 해소되지 않았죠. 결국 그렇게 주택 부족난은 1988년까지 이어졌는데 노태우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때 공급 목표치는 200만 호.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에서 꿋꿋이 개발을 밀고 나간 결과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1기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혹시 1기 신도시 개발 명단에 분당과 일산이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처음엔 중동, 평촌, 삼본에 주택을 대거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들의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산과 분당이 신도시 개발 명단에 추가된 것이었죠. 결국 그렇게 1기 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주택 부족난을 해소,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성공 뒤엔 어둠이 있었으니 당시 주택 건설이 대규모 진행되면서 부족해진 원자재의 물량, 일부 건설 현장에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준공 직후임에도 방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당시 지어진 주택들은 현재에도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1기 신도시 건설 후 30년이 지난 지금 고밀주거로 인한 자족성과 편의시설 부족, 주차난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고질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나온 대책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죠.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1기 신도시 포함 51개 지역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된 주택을 조속히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죠.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목표는 통합정비를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목표하고 있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안의 3가지 포인트.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간소화. 우선 첫 번째는 안전진단 완화.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들은 공동주택들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정비 수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러 개의 단지를 묶은 통합 개발을 통해 자족 기능과 도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현행보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의 직주 근접 고밀 복합 개발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성과 자족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간소화. 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통합 심의 절차 및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 사업 시행자와 총괄 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죠. 통합 정비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기능이 향상된 노후 계획 도시의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최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산, 삼본, 중동, 분당, 평촌 순으로 진행된 현장 점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세세히 확인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었죠. 일산에서는 주민들과 주차난을 비롯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GTX-A 공사, 광역버스 입성 문제 해소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삼본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노후와 금정역 통합역사 건축 문제, 중동은 신도시 재정비, 주차난, 노후 기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자족 기능 개선을 위한 종상향을 주제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당은 일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어 준공 30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평촌 또한 만성 주차난, 녹지 부족, 주택 노후화 등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GTX-C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